곤봉이 콘크리트 바닥을 내리치는 둔탁한 소리가 막사 전체를 진동시켰습니다. 쾅쾅쾅. 리소연은 차가운 바닥에 엎드린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24살의 통신여군에게 이런 야간 얼차려는 이미 일상이 되어버렸죠. 또 실수했다고? 이런 멍청한 년이. 상관의 고함 소리가 귓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소연의 온몸은 떨고 있었고 입술에서는 피맛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밤은 아직 깊었고 얼차려는 계속될 예정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소연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긴 사람이 부서진다. 나도 모든 사람이. 과연 무엇이 한 젊은 여성을 이토록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아넣었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어떻게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용기가 어떻게 멈춰있던 모든 것들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무료로 하루 한 편 웃음과 눈물이 있는 사연이 매일 배달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2006년 봄 새벽 4시경이었습니다. 철로 위를 긁는 날카로운 금소금이 적막한 공기를 가르고 있었죠. 멀리서 들려오는 기관차의 경적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화물 열차가 경원선을 따라 남쪽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열차 밑바닥 어둠 속에는 예상치 못한 승객이 숨어 있었습니다. 리소연이었습니다. 24살의 북통신여군인 그녀는 온몸을 바짝 웅크린 채 차가운 강철 바닥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바퀴가 침목을 지날 때마다 들려오는 규칙적인 소리가 마치 시간을 재는 시계 바늘처럼 느껴졌죠. 딸그락 딸그락 딸그락. 소연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오늘만 버티자. 오늘만 남으로 가자. 그녀의 군복은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멍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며칠간 제대로 먹지도 잠들지도 못한 채로 버틴 시간들이 그녀의 몸을 한계까지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바퀴 그림자들이 침목 사이로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소연은 그 그림자를 보면서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방송반에서 보낸 시간들, 모스부호와 등화 신호를 배우던 날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악몽으로 바뀐 순간들 말입니다. 열차가 서서히 속도를 늦추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선가 작은 역의 신호음이 들려왔습니다. 이곳에서 내려야 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소연은 마지막 용기를 모아 자갈밭으로 몸을 굴렸습니다. 온몸이 딱딱한 돌들과 부딪히면서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세상이 빙빙 돌았고 하늘과 땅의 경계가 사라졌죠. 의식이 흐려지는 가운데 그녀는 자신의 손목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버지가 입대할 때 선물해준 낡은 손목시계였습니다. 시계바늘은 새벽 4시 17분을 가리킨 채 멈춰 서 있었습니다. 꼭 그녀의 삶처럼 말입니다. 차가운 자갈밭 위에서 소연의 의식은 서서히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멀리서 열차의 기적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고 새벽 공기는 더욱 차갑게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멈춰버린 시계처럼 소연의 삶도 완전히 멈춰 서는 것 같았습니다. 삐걱거리는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낡은 빗자루가 마당을 쓸어내는 소리, 그리고 먼지가 쌓인 오래된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미약한 잡음이 이른 아침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이곳은 경원선의 작은 간이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차가 서지 않는 폐역이 된 지 오래였죠. 문이 굳게 닫힌 매표 창구,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벤치들이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곳에는 여전히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남한수와 이길자 부부였습니다. 70살의 만수는 평생을 철도에서 보낸 은퇴한 영무원이었습니다. 68살의 길자는 그런 남편을 반평생 동안 뒷바라지해온 현명한 아내였죠. 여보, 오늘도 마당 좀 쓸어야겠어요. 길자가 빗자루를 들고 역 앞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봄바람에 날려온 낙엽들과 먼지가 여기저기 쌓여 있었습니다. 만수도 뒤따라 나와서 작은 화단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차는 안 서도 우리만큼은 이곳을 지켜야죠. 그래요. 누군가는 여기 있어야 해요. 두 사람은 말없이 각자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함께해온 부부의 익숙한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은 뭔가 달랐습니다. 선로 건너편 자갈밭에서 이상한 것이 보였거든요. 길자가 먼저 눈치챘습니다. 여보, 저기 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만수가 안경을 고쳐 쓰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처음에는 버려진 짐짝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은 사람이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군복을 입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세상에, 사람이야. 길자, 빨리 와봐. 만수의 급한 목소리에 길자가 달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쓰러져 있는 소연을 보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마른 입술, 그리고 여기저기 상처투성이인 몸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길자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만수의 대답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규정은 나중이야. 사람부터 살립시다. 두 사람은 소연을 조심스럽게 안아서 역 안으로 옮겼습니다. 길자는 재빨리 아궁이에 불을 붙이고 따뜻한 물을 끓였습니다. 만수는 응급처치용품을 꺼내어 소연의 상처를 정성스럽게 닦아주었죠. 아궁이에서 나오는 따뜻한 불빛이 어둠 속에 쓰러져 있던 소연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췄습니다. 길자는 정성스럽게 미음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길자가 소연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려주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소연의 숨소리는 가늘고 불규칙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보였습니다. 부부는 밤새도록 소연을 돌보았습니다. 교대로 잠을 자면서 체온을 재고 물수건을 갈아주고 조금씩 미음을 먹여주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이 젊은 여성이 어디서 왔는지, 왜 이런 상태가 되었는지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나중 일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관할 파출소에 신고해야겠어요. 그래야죠. 응급처치는 우리가 했지만 이 아이에게 제대로 된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으로 연결해야 해요. 부부는 현실적인 절차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개인적으로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지금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규정이나 절차보다도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소연의 숨소리가 조금 안정되었습니다. 길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만수를 바라봤습니다. 다행이에요. 이제 좀 괜찮아 보여요. 그래요. 우리가 할 일은 다 한 것 같네요. 이제 전문가들의 몫이죠.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 한편에는 이상한 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것이라는, 그리고 이 젊은 여성이 이곳에 온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예감 말입니다. 똥 마이너스 딸 마이너스 똥 마이너스 딸 마이너스. 그리고 갑자기 멈춰버리는 소리. 역 대합실 벽에 걸린 낡은 시계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바늘은 오후 2시 40분을 가리킨 채 완전히 멈춰서 있었죠. 벌써 몇 달째 고장난 상태였습니다. 만수는 그 시계를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계도 역도 나도 여기서 다 멈췄구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친 철도 일에서 은퇴한 지도 벌써 몇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이곳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그 멈춘 시계처럼 자신의 삶도 이곳에서 멈춘 것 같았거든요. 소연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며칠간의 깊은 잠에서 깨어난 것이었죠. 처음에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낯선 천장, 따뜻한 이불,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물 끓는 소리. 깨어났구나. 길자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늑골 부근에서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인가요? 경원성 간이역이야. 폐역이 된 지는 오래됐지만 말이야.
만수가 소연 옆에 앉으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소연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벤치들, 먼지가 쌓인 매표 창구, 그리고 벽에 걸린 멈춘 시계까지. 소연의 시선이 그 벽시계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멈춰 있는 시계바늘을 보면서 그녀는 자신의 손목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역시 멈춰 있었습니다. 저 시계도 고장났네요. 소연이 벽시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만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달째 저래요. 고치려고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언젠가는 다시 가게 할 수 있어요. 소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길자가 따뜻한 미음을 가져와서 소연에게 건넸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몸이 많이 상했어요. 소연은 미음을 조금씩 떠먹으면서 자신의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화물 열차에서 뛰어내린 것, 의식을 잃었던 것,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낯선 부부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까지.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선의, 누군가의 보살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다운 대우를 받는다는 느낌이었죠. 괜찮아요. 우리도 이곳에서 혼자 살아가는 처지라 외로웠거든요. 길자가 소연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소연은 다시 벽시계를 올려다봤습니다. 멈춰 있는 시계바늘이 마치 자신의 과거를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멈춰 있던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있을 것처럼요. 만수는 소연의 표정을 보면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이 젊은 여성의 눈빛에는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희망과 의지가 숨어 있었거든요. 천천히 몸을 회복하세요. 그 다음 일은 그 다음에 생각하면 되니까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저 멈춘 시계처럼 모든 것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겠다고 말입니다. 밤벌레들의 울음소리가 창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소연은 침대에 누워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휴식으로 몸은 많이 회복되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고 있었습니다. 길자가 따뜻한 차를 가져와서 소연 옆에 앉았습니다. 만수도 조용히 의자를 끌어와서 함께 앉았죠. 세 사람은 잠시 말없이 차를 마시며 고요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하고 싶을 때 말하세요.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요. 길자의 부드러운 말에 소연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토록 따뜻한 배려를 받은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소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통신여군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과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아직도 두려웠거든요. 처음에는 좋았어요. 모스 부호를 배우고 등화 신호를 익히고 기록을 정리하는 일들이 재미있었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소연의 얼굴에 잠깐 그리움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악몽이 시작되기 전 꿈과 희망이 있던 시절을 떠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작은 실수라도 하면. 소연은 말을 멈추고 찻잔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얼차려가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억 속의 공포가 다시 밀려오고 있었거든요. 오후 11시가 되면 집합 명령이 떨어졌어요. 모든 여군들이 생활관 앞마당에 모였죠. 그러면 상관이 곤봉을 들고 나왔습니다. 소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바닥을 곤봉으로 치면서 이름을 불렀어요. 쾅쾅쾅. 그 소리만 들어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하나씩 나와서 구타를 당하고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했어요. 곤봉이 콘크리트를 치는 둔탁한 소리가 귓속에서 다시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연은 무의식 중에 자신의 팔을 감쌌습니다. 때리는 것보다 더 끔찍한 건 말로 하는 모욕이었어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인격을 짓밟히는 거였죠. 못난 년, 쓸모없는 년 이런 말들을. 소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길자가 그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매일 밤이 지옥이었어요. 잠자리에 들면서도 언제 내 이름이 불릴지, 오늘은 어떤 모욕을 당할지 몰라서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지고, 소연은 지금도 그때의 증상이 재현되는 것처럼 거칠게 숨을 쉬었습니다. 만수가 물 한 잔을 건네 주었습니다. 그런 일이 몇 달간 계속됐어요. 그런데 제일 견딜 수 없었던 건 소연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제 후배가 있었어요. 박미영이라는 아이였는데 20살이었습니다. 신호병이었죠. 소연의 얼굴에 그리움과 슬픔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정말 성실하고 착한 아이였어요. 고향에 계신 어머니 이야기를 자주 했는데 언젠가 어머니께 맛있는 것을 해드리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소연은 잠시 미소를 지었다가 곧 어두운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미영이가 저를 언니라고 부르면서 따랐어요. 모르는 게 있으면 제게 물어보곤 했죠. 모스 부호를 가르쳐 달라고도 하고 신호 체계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좋은 후배를 두셨구나. 만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통신 장비에 고장이 생겼어요. 수신이 제대로 안 되는 문제였는데 미영이가 그걸 발견했습니다. 소연의 목소리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보통은 그런 문제가 생기면 모른 척 넘어가거나 임시 방편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문제를 보고하면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하지만 미영이는 달랐어요. 정직하게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장비에 문제가 있으니 점검이 필요하다고요.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체제 비판이라고 했어요. 장비 불신이라고 했습니다. 사회주의 제도에 대한 의구심을 표현한 거라고. 소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날 밤 얼차려 때 미영이 이름이 불렸어요. 평소보다 더 심했습니다. 반역자라고 배신자라고. 그 아이가 쓰러질 때까지 계속됐어요.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지금 이곳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소연은 온몸을 떨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미영이는 끌려갔어요. 어디로 가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미영이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 아이의 침대도 치워지고 개인 물품도 모두 사라졌어요. 길자가 소연의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무력했어요. 미영이를 지켜주지도 못하고 도와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어요. 소연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후로 며칠간 잠을 못 잤어요. 미영이 생각만 나더라고요. 그 아이가 마지막에 저를 바라보던 눈빛이 도와달라는 눈빛이었어요. 소연은 고개를 떨구고 계속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집합장에서 또 얼차려가 예고됐어요. 이번에는 누가 끌려갈까? 이번에는 누가 사라질까? 그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여긴 사람이 부서지는 곳이라는 걸.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는 곳이라는 걸 말입니다. 소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 밤 결심했어요.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저도 미영이처럼 될 거라고.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또 미영이처럼 될 거라고. 그래서 남쪽으로? 만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소연의 목소리에 새로운 힘이 실렸습니다. 기록을 남기고 싶었어요. 미영이가 정말 존재했다는 것을, 그 아이가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겪은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소연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로만 남아있고 싶지 않다는, 자신의 경험을 의미 있게 만들고 싶다는 의지 말입니다. 미영이의 꿈을 제가 대신 이루고 싶어요.
그 아이가 하고 싶었던 일, 어머니께 효도하고 싶어 했던 마음들을 제가 대신이라도 살아가고 싶습니다. 길자가 소연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잘 왔어요. 정말 잘 왔어요. 여기서는 사람부터 살려요. 규정보다도 체면보다도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소연은 처음으로 진정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마침내 안전한 곳에 도착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미영이도 기뻐할 거예요. 언니가 이렇게 안전한 곳에 와서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게 됐다는 걸요. 만수의 따뜻한 말에 소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밤벌레들의 울음소리는 계속되고 있었지만 이제 그 소리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롭게 들렸죠. 소연은 처음으로 편안한 잠에 빠져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미영이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미안하다는 말 대신 고맙다는 말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절차 진입. 전화기에 다이얼을 돌리는 소리가 조용한 영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만수는 관할 파출소 번호를 누르고 수화기를 귀에 댔습니다. 짧은 벨소리 후에 공무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파출소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원성 간이역 남한수입니다. 보고 드릴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만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며칠간 소연을 돌보면서 내린 결정이었거든요. 개인적으로 도울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화 통화가 끝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파출소에서 역대리가 파견되었습니다. 3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는 역무 현장에서 1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었지만 규정을 무엇보다도 중시하는 원칙주의자였죠.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역대리는 공식적인 톤으로 말했습니다. 만수가 지난 며칠간의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소연을 발견한 경위, 응급처치를 한 과정, 그리고 현재 상태까지 말이죠. 폐역의 외부인이 머무는 것은 규정 위반입니다. 즉시 적절한 기관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역대리의 말은 차갑고 단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길자가 앞에 나섰습니다. 응급 상황은 이미 지났고 지금은 정식 절차에 따라 인계하는 중입니다. 관련 서류는 저희가 책임지고 준비하겠습니다. 길자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철도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만수 못지않게 철도 업무에 정통했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규정에도 응급 상황에 대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죠. 만수가 차분하게 덧붙였습니다. 역대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두 노인의 논리가 정확했거든요. 이때 소연이 나타났습니다. 며칠간의 휴식으로 많이 회복된 상태였지만 여전히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연이 역대리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역대리는 소연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군복 차림의 젊은 여성, 여전히 남아있는 상처들, 하지만 또렷한 눈빛. 이름과 신상 정보를 말씀해 주세요. 리소연입니다. 24살이고요. 소연은 또박또박 자신의 정보를 말했습니다. 생년월일, 출생지, 그리고 북에서의 소속 부대까지.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심을 한 상태였거든요. 역대리는 꼼꼼히 기록을 남겼습니다. 공식적인 절차의 시작이었습니다. 소연의 새로운 삶이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하나원과 연계해서 보호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며칠 더 이곳에 머물 수도 있지만 곧 적절한 시설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역대리의 말에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수와 길자도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개인적인 선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소연이 만수와 길자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소연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며칠 더 있을 수 있다니까.
길자의 말에 소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지어보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역대리는 서류를 정리하면서 이 상황을 복잡하게 바라봤습니다. 규정상으로는 문제가 없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 며칠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특별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역대리가 떠난 후 세 사람은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소연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았고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었거든요. 그날 밤 소연은 자신의 손목시계를 다시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여전히 멈춰 있었지만 이제는 절망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죠. 창고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먼지 낀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소연은 만수와 함께 역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먼지가 두텁게 쌓여 있었지만 여전히 철도 관련 물품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소연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만수가 미소를 지으며 하나씩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신호용 깃발이야.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이 있지. 만수가 빨간 깃발을 꺼내서 소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깃발천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선명한 색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등화야. 야간이나 시야가 나쁠 때 쓰는 거지. 종이를 넘기는 소리와 함께 만수가 낡은 등화를 꺼냈습니다. 유리 부분이 약간 흐려져 있었지만 아직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호각도 있어. 긴급 상황에 쓰는 거야. 만수가 노쇠로 만든 호각을 입에 댔습니다. 날카롭고 힘찬 소리가 창고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소연은 이 모든 것들을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북에서 배운 통신 기술과는 다르지만 어딘지 익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모스 부호표도 있네요. 소연이 먼지 쌓인 종이를 집어 들었습니다. 연필로 빽빽하게 적힌 모스 부호들이 보였습니다. 아, 그것도 옛날에 쓰던 거야. 요즘은 다 전자식으로 바뀌었지만 말이야. 만수의 설명에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것들 아직 살아 있어요. 뭐라고? 이 신호 체계들 말이에요. 방법만 제대로 알면 지금도 쓸 수 있어요. 소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북에서 배운 기술들이 여기서도 통할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만수는 소연의 말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번 보여줄 수 있어? 소연이 빨간 깃발을 들고 창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좌우로 깃발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규칙적이고 정확한 동작이었습니다. 정지 신호예요. 이렇게 양팔을 벌려서 좌우로 교차하면 열차에게 멈추라는 신호가 됩니다. 만수가 감탄했습니다. 대단하네. 어디서 배운 거야? 북에서 통신 훈련 받을 때 배웠어요. 모스 부호 등화 신호 깃발 신호 모두 기본 과정이었거든요. 소연은 계속해서 다른 신호들도 보여주었습니다. 서행 신호, 주의 신호, 안전 신호까지. 모든 동작이 정확하고 세련되었습니다. 이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있다고? 네, 몸이 기억하고 있어요. 소연의 대답에 만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젊은 여성의 실력이 생각보다 훨씬 뛰어났거든요. 이때 역대리가 창고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정기 점검차 들른 것이었습니다. 그는 소연이 깃발 신호를 하는 모습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아, 그냥 옛날 신호 체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뿐이야. 만수가 설명했지만 역대리의 표정은 여전히 못마땅했습니다. 구식 장비로 장난치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장난이 아니에요. 소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것들은 여전히 유효한 신호 체계예요. 전자 장비가 고장 나거나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는 이런 구식 방법이 더 확실할 수도 있어요. 역대리는 소연의 말을 들으면서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뭔가 규정에 어긋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쨌든 조심하세요. 괜한 오해 받지 말고요. 역대리가 떠난 후 만수가 소연을 격려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 저 친구는 원래 규정에 민감해.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어요. 소연은 다시 깃발을 정리하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 기술들이 정말로 필요한 순간이 올 것이라고. 그때를 위해 계속 연습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소연은 창고에서 가져온 신호 매뉴얼을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북에서 배운 것과 남쪽의 체계를 비교해가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했습니다. 길자가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면서 말했습니다. 뭔가 열심히 하는구나. 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어요. 여기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 말이에요. 소연의 눈빛에는 분명한 목표의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도움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소연은 일찍 일어나서 역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이른 새벽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며칠간 실내에만 있다가 밖으로 나오니 세상이 새롭게 보였죠. 만수가 화단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다가가자 반가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네, 몸이 많이 좋아져서요. 소연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폐역이지만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분지에 자리한 간이역, 아직도 반듯하게 뻗어 있는 철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정성스럽게 관리하는 노부부. 할아버지, 어제 말씀하신 신호 연습 좀 해봐도 될까요? 소연의 제안에 만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창고에서 장비들 가져와 보자. 두 사람은 창고로 가서 깃발과 등화 호각을 꺼냈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에서 보니 장비들이 생각보다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먼저 기본 자세부터 보여줘. 만수의 말에 소연이 빨간 깃발을 들고 정자세를 취했습니다.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깃발을 든 팔을 자연스럽게 뻗었습니다. 좋아. 이제 정지 신호를 해봐. 소연이 깃발을 양쪽으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좌우 교차, 좌우 교차. 동작이 정확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대단하네. 정말 제대로 배웠구나. 만수가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부족해요. 더 확실하게 더 멀리서도 볼 수 있게 해야 해요. 소연은 계속해서 연습했습니다. 서행 신호, 주의 신호, 안전 신호까지. 각각의 동작을 수십 번씩 반복했습니다. 길자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창문 너머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소연의 진지한 모습에 감동했거든요. 등화 신호도 연습해 볼까? 만수가 등화를 꺼내왔습니다. 낮이라 불빛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소연은 정확한 패턴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장시간, 단시간, 장시간. 이게 비상정지 신호죠? 맞아. 그런데 실제로는 더 빨라야 해. 긴급 상황에서는 시간이 생명이니까. 소연이 연습 속도를 높였습니다. 등화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동작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정확성은 잃지 않았습니다. 호각은 어때? 만수가 노쇠 호각을 건네주었습니다. 소연이 입에 대고 불어봤습니다. 날카롭고 힘찬 소리가 상간 지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장3단, 단일단, 장3단. 이게 비상신호죠? 정확해.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는 더 크게, 더 확실하게 불어야 해. 소연이 온 힘을 다해 호각을 불었습니다. 산 전체가 울릴 정도로 큰 소리였습니다. 멀리서 새들이 놀라서 날아오르는 것이 보였죠. 잘한다, 정말 잘해. 만수가 진심으로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여전히 만족하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혼자 할 수 없어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신호를 보내야 효과가 있죠. 그렇지. 그런데 지금은 우리 둘뿐인걸. 연습은 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저쪽에서 저는 이쪽에서 같은 신호를 보내보는 거예요. 소연의 제안에 만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선로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 섰습니다. 하나, 둘, 셋. 만수의 구령에 맞춰 두 사람이 동시에 깃발 신호를 시작했습니다. 빨간 깃발이 양쪽에서 동시에 움직이니 확실히 더 눈에 띄었습니다. 호각도 같이. 이번에는 깃발과 호각을 동시에 사용했습니다. 시각적 신호와 청각적 신호가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훌륭해. 이 정도면 실제 상황에서도 충분히 통할 거야. 만수가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습니다. 소연도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연습이 끝난 후 두 사람은 역 대합실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길자가 시원한 보리차를 내와 주었습니다. 소연아, 이렇게 열심히 연습하는 이유가 있니? 길자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소연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영이 때문이에요. 소연의 목소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못해준 일들을 이제라도 하고 싶어요. 그 아이가 배우고 싶어 했던 것들, 하고 싶어 했던 일들을 제가 대신이라도 해내고 싶어요. 만수와 길자는 소연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기술 연습이 아니라 깊은 의미가 담긴 행동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 아이도 기뻐할 거야. 소연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길자의 따뜻한 말에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에도 연습은 계속됐습니다. 소연은 각 신호의 정확한 각도와 타이밍을 익히기 위해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깃발을 더 높이 들어야 해요. 멀리서도 확실히 보이게. 소연이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모습이었죠. 만수는 그런 소연을 보면서 옛날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영무원이 되기 위해 신호 체계를 배우던 때 말입니다. 소연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몸이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잖아. 괜찮아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소연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며칠간 침대에만 누워있던 몸이 갑작스런 운동에 무리를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잠깐 쉬자. 차라도 한잔하고. 길자가 나와서 소연을 실내로 데려갔습니다. 소연은 아쉬워했지만 따라갔습니다. 할머니, 제가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휴식을 취하면서 소연이 불안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물론이야. 오늘 연습하는 모습을 보니 확신이 들어. 길자의 확신에 찬 대답에 소연이 조금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연습과 실전은 다르니까요. 그래도 준비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건 천지 차이야. 소연이는 충분히 준비하고 있어. 만수도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저녁 무렵 소연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연습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세 사람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주말 오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폐역 주변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 셔터 소리와 함께 가족들의 즐거운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몇 가족 모여서 폐역을 구경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여기가 옛날의 기차역이었다고? 그럼요. 우리 아버지 때만 해도 여기서 기차 탔어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의 모습이었거든요. 길자가 차를 준비해서 손님들에게 대접했습니다. 만수는 옛날 영무원 시절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주었고요.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이 하나가 호기심에 이끌려 선로로 내려간 것이었습니다. 8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반짝이는 철로를 신기하게 바라보면서 점점 더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었죠. 준호야, 거기 위험해. 아이 엄마가 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엄마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멀리 가면서 선로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기관차의 경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게 들렸지만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화물 열차가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었죠. 세상에, 기차가 온다. 누군가의 비명이 하늘을 찢었습니다. 아이 엄마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선로 쪽으로 뛰어가려고 했습니다.
준호야, 빨리 올라와. 하지만 아이는 공포에 질려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기차 소리에 오히려 더 겁을 먹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역대리가 급하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관제소에 연락해야. 하지만 휴대폰 화면에는 통화 연결 실패라는 메시지만 떠 있었습니다. 이곳은 산간 지역이라 통신 상태가 좋지 않았거든요. 연락망이 지금은 비어 있어. 역대리의 당황한 목소리가 절망적으로 들렸습니다. 기관차 경적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었고 시간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소연이 움직였습니다. 창고에서 가져온 깃바람을 단숨에 열었습니다. 빨간 깃발 등화 그리고 호각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 연습했던 그 장비들이었죠. 이거다. 소연의 손이 먼저 빨간 깃발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등화와 호각도 집어들었습니다. 만수 할아버지, 길자 할머니. 소연의 급한 외침에 두 노인이 달려왔습니다. 지금 비상신호를 보내야 해요. 구식 방법으로. 소연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전자통신이 안 되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할 수 있어? 만수가 물었습니다. 소연이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어요. 반드시. 멀리서 들려오는 기관차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선로 위의 아이는 여전히 공포에 질려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소연의 신호 기술뿐이었습니다. 호각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장삼단, 장삼단, 장삼단. 소연이 입술에 힘을 주어 정확한 리듬으로 비상정지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빨간 깃발 교차. 양쪽으로. 소연의 외침과 함께 빨간 깃발이 바람을 가르며 좌우로 움직였습니다. 지난 며칠간 연습했던 그대로 정확하고 힘찬 동작으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죠. 소연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있었습니다. 반드시 멈춰야 한다. 저 아이를 구해야 한다. 등화 고정. 소연이 등화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오후 햇살 아래에서도 빨간 등화의 빛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녀의 팔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며칠간의 연습이 몸에 완전히 배어 있었거든요. 만수가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움직였습니다. 50년간 철도에서 쌓은 경험이 순간적으로 발휘되었습니다. 길자. 등화 하나 더. 나는 좌측에서 깃발. 길자도 재빨리 또 다른 등화를 집어들고 우측으로 뛰어갔습니다. 팔순에 가까운 나이였지만 움직임이 민첩했습니다. 수십 년간 철도 현장에서 쌓은 경험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같은 신호 반복해요. 동시에. 소연의 지시에 따라 세 사람이 각각의 위치에서 동일한 비상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왼쪽에서는 만수가 빨간 깃발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오른쪽에서는 길자가 등화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가운데서는 소연이 호각을 불어대며 전체적인 지휘를 하고 있었죠. 호각 소리, 깃발 동작, 등화 신호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전문팀처럼 말입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기관차 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기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커브 구간을 돌아서 나타날 예정이었거든요.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길자가 불안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때 선로 보수 반장이 뛰어왔습니다. 주말에도 근처에서 작업을 하던 중이었는데 호각 소리를 듣고 급하게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상황을 한눈에 파악한 보수 반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선로 위에 아이, 다가오는 기차, 그리고 비상신호를 보내는 사람들. 아이가 선로에 있어요. 기차가 오고 있고요. 소연이 숨을 가쁘게 쉬면서 설명했습니다. 호각을 계속 불어대느라 목이 쉬어가고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구식이라도 통한다. 양쪽에서 반복해. 보수 반장이 즉시 판단을 내렸습니다.
현장에서 10년 넘게 일한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 방법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반대편에서 보수 반장이 선로 건너편으로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멀었습니다.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었죠. 제가 갈게요. 역대리가 갑자기 나섰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규정만 따지던 자신의 모습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호각은 할 줄 알아요. 역대리가 보수 반장에게서 여분의 호각을 받아서 반대편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제 네 사람이 동시에 비상정지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선로 위의 아이는 여전히 공포에 질려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기차 소리에 더욱 겁을 먹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준호야, 엄마 목소리 들려? 괜찮아, 금방 끝날 거야. 아이 엄마가 울음을 참으며 아이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요. 멈추지 말고. 소연이 목청껏 외쳤습니다. 호각을 불어대느라 입술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 아이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팔이 아팠지만 깃발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목이 쉬어갔지만 소리를 질러야 했습니다. 미영아, 나를 도와줘. 이 아이만큼은 꼭 구하고 싶어. 소연은 마음속으로 죽은 후배에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빨간 깃발이 바람을 가르며 계속 움직였습니다. 등화의 빛이 햇살 아래에서도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네 사람의 호각 소리가 하나가 되어 산간 지역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기관차 경적 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가까이 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보인다.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커브를 돌아 기관차의 앞부분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거대한 철덩어리가 굉음을 내며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더 크게, 더 확실하게. 소연이 목숨을 걸고 호각을 불어댔습니다. 깃발 동작도 더욱 크고 확실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수, 길자, 역대리, 보수 반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나이도 신분도 과거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한다는 목표만 있을 뿐이었죠. 드디어 기관사가 신호를 발견했습니다. 기관차 앞유리 너머로 당황한 기관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는 즉시 비상 브레이크를 작동시켰습니다. 브레이크를 걸었다. 보수 반장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화물 열차가 완전히 멈추려면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계속 신호 보내요. 끝까지. 소연이 마지막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네 사람의 신호는 계속되었습니다. 폐역의 옛 신호 체계가 마침내 되살아난 순간이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만나서 하나의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귀를 찢는 브레이크 소리가 산간 지역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쇳가루가 튀며 날카로운 마찰음을 내면서 거대한 화물 열차가 서서히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기관차 바퀴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급제동을 걸면서 생기는 마찰열 때문이었죠. 선로 위에는 쇳가루와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과연 열차가 제때 멈출 수 있을까? 선로 위의 아이는 안전할까? 마침내 거대한 철덩어리가 완전히 멈춰 섰습니다. 아이로부터 불과 몇 미터 앞에서였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공포와 안도감이 뒤섞인 울음소리였습니다. 엄마가 달려가서 아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준호야, 괜찮니? 다치지 않았니? 엄마의 목소리도 울음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서 계속 울고 있었지만 다행히 다친 곳은 없어 보였습니다. 기관사가 창문을 열고 밖으로 몸을 내밀었습니다. 누가 신호했습니까? 여기는 폐성 구간 아닙니까? 기관사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분명히 운행 중단된 구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정식 비상 신호가 들어온 것이었거든요.
보수반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비상 상황이었습니다. 선로에 아이가 있어서 긴급 정지 신호를 보낸 겁니다. 기관사가 선로를 내려다보니 정말로 작은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제서야 상황을 이해한 기관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세상에,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주변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소연, 만수, 길자 그리고 보수반장을 향한 감사의 박수였습니다. 역대리가 소연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구식 신호를 장난으로 여겼던 자신이 부끄러워졌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역대리가 소연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규정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걸 제가 배웠습니다. 소연이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 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만수의 경험, 길자의 지원, 보수반장의 현장 판단력, 그리고 소연의 기술이 모두 합쳐져서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소연은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어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비상 정지까지 걸린 시간, 신호를 보낸 횟수, 깃발 각도, 호각 신호의 패턴까지 모든 것을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뭘 쓰는 거야? 만수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기록이요. 오늘 일어난 일을 제대로 남기고 싶어요. 이 신호 체계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거든요. 소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기록하고 증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기관사가 기관차에서 내려와 직접 인사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어요. 아이 엄마도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괜찮아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소연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뭔가 새로운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 자신의 기술이 정말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깊은 만족감이었죠. 북에서 배운 기술들이 남에서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하는 데 쓰였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오늘의 구원으로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기관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관사가 창문으로 손을 흔들며 감사 인사를 보냈습니다. 사람들도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열차가 사라진 후 폐역 주변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곳에서 일어난 일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거든요. 소연은 자신의 기록을 마저 마무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 것 같다고.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입니다. 똥-딸 똥-딸 똥-딸. 역 대합실에서 오랫동안 멈춰있던 벽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계바늘이 정확한 리듬으로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죠. 만수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벽시계를 올려다봤습니다. 시계가 다시 간다. 길자도 급하게 달려와서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누가 고쳤나? 만수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소연이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고친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우리 모두가 함께 고친 거예요. 오늘요? 소연의 말에 만수와 길자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멈춰있던 모든 것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시계의 바늘처럼 우리의 삶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신호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생명을 걸고 탈출한 소연에게 새로운 희망과 행복이 깃들길 모두가 염원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감동스러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